자, 이번에 이혼 숙녀는 최근에 제가 다뤘던 그 파파보이 남편 편 뒷부분입니다. 왜냐면 저번에 남편의 문제점만 나오고 아내분의 문제점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아내분은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회차가 이렇게 나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내의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 안 본 분들을 위해서 짧게 앞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의 문제는 파파보이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랑은 뭐 부부싸움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나쁘지 않대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이혼 조정 중, 그러니까 이혼 숙녀에서만 이혼 조정 중이 아니라 이미 법원에도 이혼 신청을 했다가 이혼 숙녀 때문에 잠깐 브레이킹하고 이제 앞으로 이혼을 할 예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집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뭐 술 한잔 하거나 할 때 그냥 막 되게 웃으면서 서로 장난치면서 재미있게 잘 놀아요. 그래서 이혼을 앞둔 부부가 맞나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이제 이 결혼 생활에 참견이 있으신 거고,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이혼하라 그래서 이혼이 현재 진행 중인 거고, 이혼을 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시아버지께서 뭐 한 7가지인가 10가지인가 무슨 계명을 만들어서 줬어요. 새애기한테 새애기는 듣거라. 첫째,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 둘째,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도록 한다. 셋째, 집안일을 열심히 하도록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너가 이걸 못하고 있다, 이걸 잘해라. 이거 못하고 있다, 이걸 잘해라. 이런 식으로 지켜야 할 이 수칙들을 만들어서 문서화해서 내리신 거야. 근데 아내가 이제 그걸 보고, 그 전까지도 이제 참견이 많았지만 좀 참고 있다가 그걸 보고 이제 도저히 못 참고 아버님한테 이제 문자를 해버린 거야. 첫째, 남편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항상 존중만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생활비는 이미 반반씩 내고 있는데 반반씩 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하나 다 따져버린 거야. 그걸 보고 남편이 이제 빡이 돌아서 너는 어른이 얘기하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뭘 그걸 말대답을 하냐, 이렇게 돼서 둘이만 있을 때는 싸움도 잘 없는데 아버지가 껴들어가지고 싸움이 시작됐고,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아 네가 우리 아빠 말 안 들으면 나도 이제 너랑 결혼 생활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혼이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아내분은 원래 처음에는 시아버님 일을 제외하면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물론 시아버님 일 때문에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지만, 근데 남편한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엄마한테, 그러니까 남편의 엄마, 장모님이 아니고 시어머니, 남편이 자기 엄마한테 한 300에서 500 정도 소액을 빌려서 비트코인을 시작한다고 말을 하길래 그걸 믿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은행에다가 빚을 존나게 빌려가지고 현재 비트코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돈 빌리고 은행에도 돈을 빌려서 자기 몰래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빚을 거의 한 1억 정도를 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는데, 비트코인을 1억 얼마치를 사서 현재 평단이 2,500이에요. 평단이라기보다는 이제 평가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뭐 똥구멍으로 하지 않는 이상, 비트만 한 건 아닌데 코인을, 가상화폐를 구멍으로 하지 않는 이상 1억치를 사서 2,500이 되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늘이면 어제 뭐 어마무시한 일을 당했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야. 요 촬영을 하는 게 아마 몇 달 전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제 대단한 일이 터지기 전까지, 그저께까지 비트코인은 이제 신고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 1억 7천까지 갔었잖아요. 이게 잃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래서 나는 무슨 잡코인 같은 걸 산 줄 알았어. 이상한 뭐 도지코인 뭐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코인 중에서 그 5대장 코인 있잖아. 5대장을 산 거야. 5대장을 샀는데 어떻게 그렇게 4분의 1 토막이 나냐고,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코인 투자를 하는데 떨어지는 날 왜 떨어질까 분석을 해보다가 와이프가 화내는 날 코인 가격이 떨어지더라라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와이프가 화를 내면은 코인을 판 거야. 코인 가격이 오르면 다시 사고, 와이프가 화내면 코인 팔고. 남편이 실제로 얘기한 겁니다. 이걸 제가 지금 예상하고 제 망상으로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문매매법이라고 있대. 달이 차오르고 뭐 달이 다시 작아지고 이걸 보고 차트를 분석하는 거래. 그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결국 달이라는 게 여성력이라는 거야. 해는 남성력이고. 그리고 자기 가까이에 있는 아내가 화를 낼 때마다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내의 성격, 아내의 기분 같은 걸 보고 이제 사고팔고를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나온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아내 탓을 하면서 너만 성질을 안 냈으면은 내가 코인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 트럼프하고 싸워서 코인 가격을 떨어뜨린 일론 머스크보다 네가 더 밉다. 너 때문에 내 코인 가격이 떨어졌다. 이래버리는 거야. 이거 진짜로 나왔습니다. 일부에서.
그래서 나 이 사람 솔직히 진짜 약간 경계선인가 싶었어요. 진짜 진심으로. 난 진짜 진심으로 내가 똑똑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IQ 검사해서 IQ 뭐 85 이하는 주식 투자 못하게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고 일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은 그건 거죠. 너무 파파보이인 점. 아내 몰래 돈 빌려서 코인 투자를 했는데 심지어 그것도 잃은 점이었죠. 이것만으로도 이제 진짜 웬만한 분들은 이혼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번에 아내분의 잘못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나중에 나오는 영상이 더 빌런이던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빌런이 아닙니다. 약간 김새실 수도 있는데,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뒤에 배치한 이유가 뭐냐면, 아내의 잘못이 나오는 영상인데, 남편 잘못하고 아내 잘못이 반반씩 나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 남편이 더 빌런인 거는 기정사실이고, 근데 아내가 잘못한 거를 앞에 내자니 여기 남편 잘못도 너무 많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자,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문제점. 집안일을 자기가 80% 하고 아내는 20% 한다. 아내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주 5일째고 자기는 주 7일 일한대요. 아내분은 미용실을 하세요. 그래서 주 6일, 주 7일 이렇게 일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주말에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주 5일째니까 토요일, 일요일 쉴 때 집안일을 좀 많이 하신대요. 그리고 남편이 밥하고 설거지 하는 걸 제외하고 집안일을 하셔. 그래서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걸 남편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내가 적어도 밥 해주는 거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한 달에 집에서 밥 먹는 횟수가 5번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리를 해준다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요리를 전담한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볼 영상에서 판단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서로 말이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편향되지 않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누구 말이 사실일지 예상하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주 7일 한다고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주 6일 이상은 하시는 것 같아요. 주 6 아니면 7. 또 미용실을 직접 운영하고 계셔서 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6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아내분의 문제가 뭐냐면 아내분이 자꾸 이렇게 침대나 소파 같은 데 누워가지고 좀 널브러져 계시고 남편이 무언가 막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막 청소하고 뭐 빨래거리 하고 뭐 빨래 개고 막 이러고 있어도 안 도와줘요. 마치 우리 아빠들이 집안일 아내한테 맡겨놓고 TV만 보고 막 이랬던 것에 리버스로 아내분이 계속 이렇게 뒹굴거리면서 막 시키기만 해. 뭐 음료수 좀 갖다 줘, 물 떠다 줘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말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혼숙녀 프로그램에는 지적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제 아무래도 아내분이 뻘크업이 좀 됐죠. 결혼하시고 나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뒹굴거리고 야식 드시고 술 드시고 하면서 뻘크업이 되면은 남편들 입장에서 사실 조금 거시기 하긴 합니다. 예. 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퐁퐁론, 설거지론 같은 게 나왔을 때 뭐 무슨 내가 번 돈을 뭐 아내가 막 다 쓰고 막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뭐 이혼할 때 도축당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때 돈을 잘 못 벌 때였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저보다 돈을 훨씬 잘 벌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잘 와닿지가 않았고 제가 조금 거슬렸던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한 게 이제 아내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누가 글을 존나 재밌게 써놓은 게 있었어. 또 이제 DC의 뭐 주겔이나 그런 데 성님이 썼겠지. 뭐 존나 이혼하고 싶다. 제목이 이거야. 아내가 원래는 맞벌이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1년쯤 지나고 나서 회사 너무 힘들다고 막 계속 이렇게 밑밥을 깔더니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우리 애기 가져야 되는데 내가 좀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제 애 낳고 나서 한 1년 정도까지는 내가 전담으로 키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우리 엄마나 시어머니가 이렇게 살짝 봐주시고 교육원에 맡기고 이러면서 내가 나중에 다시 다른 일을 좀 찾으면 될 것 같아. 지금 하고 있는 일 안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슬슬 빌드업을 하더니 결혼하고 한 1년 반쯤 지나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임신한다더니 뭐 별다른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오빠 빼봐 막 이러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집구석에서 계속해서 이제 배달시켜 먹으면서 벌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 한두 번씩 밥을 해줬지 집에 있는데도 밥을 더 안 해준다는 거야. 본인이 점심 때 뭘 이렇게 배달을 시켜 먹어. 그리고 나서 그 배달 먹고 남은 거를 저녁 때 자기를 자꾸 준다는 거야. 이것도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좀 해보려고 하면은 막 무조건 울어버리고 여태까지 힘들었다, 막 우울증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대화도 힘들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아내가 벌크업을 한 20kg를 해버린 거야. 힘들게 일하고 나서 문을 열면은 아내는 그냥 95% 확률로 소파에 널브러져가지고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는데 내 팬티, 남편 팬티 입고 막 허벅지 벅벅 긁고 있고 막 이러는데 한 마리의 막 바다 코끼리 같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자니 맞짱 뜨면 질 것 같고 막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이런 글이 되게 재미나게 쓰여진 채로 올라왔었어요. 한 5년 이상 전에.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사실 저는 뭐 다른 부분보다 그게 막 하더라고. 내가 만약에 그걸 당한다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야. 좀 그랬는데 뭐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분은 맞벌이를 하고 계시고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러니까. 근데 그거랑 좀 유사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게 남편분이 빨래하고 뭐 이불 개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심지어 공병 모아가지고 어디 마트 같은 데 가서 공병으로 이렇게 1,500원 돈 바꿔오고 막 부지런히 남편은 좀 움직여. 남편은 체중 관리도 좀 잘 된 편이고. 근데 계속 어디 뭐 침대나 어디 소파 같은 데 누워가지고 막 먹을 거 갖다 달라고 그러고 강아지를 키우는데 계속 개만 만지고 있고 이러니까 보기에 사실 좋지 않더라고요. 서로 힘든데. 그게 이제 남편이 지적하는 아내의 첫 번째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차용증을 계약서죠. 정확하게 쓰고 이제 하는 건데, 시아버지가 지켜야 할 뭐 행동 강령 같은 걸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며느리 강효정에게 당부한다. 강효정은 며느리로 맞이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켜보며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고민하다 몇 가지를 적어본다 뭐 이러면서 뭐 남편 무시하지 마라, 남편을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동생 부르듯이 이름 부르지 마라, 뭐 돈 관리는 맞벌이라 이런 거 써져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해외여행은 빚을 다 정리하고 가도록 한다. 그리고 시아버지와의 약속 연 1천만 원은 꼭 지키길 바란다. 돈 얘기가 써 있어요. 그게 뭔고 했더니 미장원을 시아버지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차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 약간 그 인테리어비나 뭐 이런 걸 해줬나 싶었는데 상가를 구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상가의 한 공실이겠죠. 상가에 이제 미용실 자리를 구매를 해주셔가지고 1억 2천인가를 빚을 졌어요. 총 비용 1억 1,470만 원이네요. 전반기 500, 후반기 500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씩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잘 갚고 있습니다. 21년에 1,000만 원 갚았고, 22년에 1,000만 원 갚았고, 23년에 1,000만 원 갚았고, 24년에 1,000만 원 갚았고, 25년에도 현재 200만 원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최근에 2025년 1월 28일에 500만 원을 갚았어야 하는데 시아버지한테 제가 해외여행을 좀 가고 싶다고 좀 연말에 이렇게 뭉쳐가지고 1,000만 원 될 수 있게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연말에 800을 갚을 테니까 이번에는 200만 갚고 300만 원으로 해외여행 좀 갔다 올게요 이러고 해외여행을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해외여행은 빚을 다 정리하도록 가도록 한다. 요거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1년에 1,000만 원씩 꼬박꼬박 잘 갚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돈 얘기는 사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얘기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우리가 1편을 봤을 때 은행에서 빚을 져가지고 비트코인, 자꾸 비트코인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코인입니다. 여러 가지 코인을 하고 있어요. 코인을 한 것을 죄책감을 전혀 안 느껴요. 미안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의 기저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돈 빌려줘가지고 지금 미용실도 하고 있고 한데, 자, 심지어 지금 이 집도 남편의 아버지가 도와줘서, 그러니까 빌려줘서 산 거예요. 이 집을 사는데 1억 2천을 빌려준 것 같고요. 미용실 차려주는데 1억 1,470만 원을 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약 2억 3,470만 원 정도를 시아버지가 빌려주신 거고, 아내는 1년에 1,000만 원씩 시아버지한테 갚고 있고요. 미용실 차리는데 빌린 돈에 대해서. 아들은 집을 사준 것에 대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편에서 아내 입장에서는 생활비를 반반 내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더 낸다. 6대 4를 낸다 보통. 근데 시아버지가 생활비는 5대 5를 내자고 하니까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이미 내가 5대 5는 커녕 내가 더 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근데 여기서 남편의 기저심리가 이게 깔려 있는 거야.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내가 2억 넘는 돈을 빌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안 들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뭐 대인배거나
굉장히 쿨하신 분들이거나 이러면은 그 생각 전혀 없이 뭐 생활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아버지 돈으로 미용실 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 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지금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건데 자꾸 이렇게 자기가 조금씩 가사에 보태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당당해하고 돈도 안 갚고 해외여행 가고 내가 돈 빌려가지고 코인 좀 했다고 쥐잡듯이 잡으니까 좀 싫은 거죠. 저는 사실 양쪽 다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장훈 행님이 물어봐요. 그럼 아버님이 좀 여유가 있으시냐? 아니래. 그러니까 아버님도 노후 자금으로 본인이 모아놓은 돈 내가 모아가지고 요걸로 이제 노후 자금 써야지 한 걸 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한테도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으라고 하고 며느리한테도 1년에 1000만 원씩 갚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버님도 그 돈을 안 받으면은 생활이 쉽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내분은 이제 여기에서 할 얘기가 있는 게 아내분은 원래 마산에 살던 분인데 결혼을 하느라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기존에서 일하던 곳을 이제 정리하고 올라오면서 본인이 이제 미용실을 하려고 임대를 당연히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시아버님하고 남편이 상가를 좀 보러 다니더니 여기 자리 괜찮네 하면서 그냥 알아서 사신 거야.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상가를 매매했고 이게 월세를 내주면서 돈이 녹는 게 아니잖아.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매매를 한 거잖아. 본인들의 자산을 산 거잖아. 그래서 미용실 자리에 상가를 구매했고 물론 지금 내가 쓰고 있으니까 돈을 갚아드리고 있지만 이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 상가에 대한 지분이 아내분한테는 전혀 없잖아요. 시아버지 거니까 이거는 명의가 시아버지야. 아들하고 뭐 공동명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그렇게까지 감사해야 할 일인가? 이건 저 아내분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면 시아버지한테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이혼하면 어차피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상관인데 내가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이걸 왜 그렇게 고마워해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미안합니다. 공동명의입니다. 쏘리. 저 미용실이 공동명의고요. 남편하고의 공동명의고요. 그래서 이제 반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씩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6천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쏘리, 헷갈렸어. 그러니까 아내분 돈도 미용실 차릴 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6천만 원 중에 이미 4천을 갚은 상태고 2천만 더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위 사람들은 사실 시아버지가 미용실 차려주고 막 시집 잘 간 줄로 알고 있겠죠. 이거 다 갚아야 되는 건데. 계산 제가 말을 이상하게 해서 복잡한 거고 안 복잡해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시아버지가 보태준 돈은 남편의 지분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분은 자기 돈을 합쳐가지고 미용실을 차린 거고 그래서 이 미용실의 지분은 남편 50% 아내 50%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 미용실 지분을 자기 지분 50% 이거를 자기 돈으로 다 한 게 아니야. 시아버지 돈을 빌려서 한 거야. 그래서 지분 50대 50인데 애초 시작을 자기가 돈을 50%를 넣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6천만 원의 빚이 있는 거고 그 6천 중에서 현재 4천을 갚은 거고 2천이 아직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조금 부은게 하실 것 같은데 아내분은 이혼하는데 위자료를 1억 2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은 이겁니다. 우리 잘 살고 있음, 이혼하자는 얘기 안 나왔음, 뭐 싸운 적도 거의 없대요. 몇 번 없어요, 싸운 적이. 그리고 지금도 잘 지내요. 근데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아들이 너무 효자여서 아버지 말을 받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내분은 이혼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네가 이혼하자고 하는 거니까 위자료 내놔가 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원래 귀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를 주는 거니까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위자료를 주는 게 맞죠. 근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차피 서로 이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돈 빌려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아내는 위자료로 1억 2천을 요구했고요. 심지어 이 돈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이혼을 이미 결심한 상태인 거예요. 이혼 숙녀를 나오시긴 했지만. 그래서 지인들끼리 커플로 세 커플이 술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커플이 물어봅니다. 근데 누나가 여자 출연자분한테 그 위자료 1억 2천 요구했다며 그건 뭐 어떻게 계산이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보니 자, 미용실 지분이 원래 5대5잖아요. 근데 이혼을 하면서 이 미용실은 이분이 냅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미용실은 이제 남편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용실 지분에 대한 돈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원래 5대5 지분인 어떤 물건이 있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 물건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돈을 쥐어주고 나가라고 해야겠죠. 이건 잘못된 돈이 아닙니다.
미용실에 들어간 돈 중에서 시아버지한테 6천을 빌렸다가 4천을 갚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미용실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니까 그 4천은 다시 돌려받아야겠다는 거예요. 요건 마땅하죠. 그리고 이 미용실을 차리는데 인테리어를 아내분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비가 2천인데 내가 이 미용실을 포기하고 나가는 거니까 내가 여기 인테리어하고 미용실을 하느라고 산 것들에 대한 비용 처리는 내가 받아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갚은 4천 도로 내놔, 인테리어 하는데 들어갔던 돈 2천 내놔 해서 이미 6천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이사 들어올 때 이 집은 역시 이제 시아버지가 돈을 남편한테 빌려줘서 산 집입니다. 그래서 집은 남편 건데 집 안에 있는 집 보증금에 들어간 돈이랑 가정기구 같은 거 사는 거가 이제 아내분이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집 보증금에 본인 돈 3천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3천은 내놓으라 이거예요. 이것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4천 처음에 내놓으라고 한 거랑 집 보증금 3천 내놓으라고 한 거. 그러니까 7천은 이거 사실 뭐라고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이게 맞아요. 아내분 계산이 맞아. 그리고 가정기구 내가 1,000만 원 TV랑 소파랑 뭐 이런 거 샀으니까 그거 1,000만 원 해가지고 집에 들어간 돈이 4천이에요. 그래서 위자료를 1억 2천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 큰 거 같은데 싶잖아. 근데 보면 사실 크지 않습니다. 자기가 4천을 갚았던 돈 다시 주세요 하는 게 4천이고 인테리어비 들어간 돈 2천, 그러니까 6천을 다시 달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미용실에 있어서.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느라 집 보증금을 나도 보탰어. 3천만 원. 근데 내가 이 집에서 그냥 나가잖아. 그리고 이 집은 이제 남편께 되는 거고 3천은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9천 됐어요. 가정가구 내가 1,000만 원치 샀어. 가정가구 다 놓고 가니까 1,000만 원 내놔. 벌써 1억이 된 거죠. 왜 1억 2천이냐?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자료 1,000씩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위자료 1억 2천 달라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자료는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 위자료 1억 2천 주는 거 너무 아깝다, 과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위자료 그냥 2천이에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자 그래서 이혼하게 됐는데 2천만 원 정도는 받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 돈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1억 2천 다 집행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재산 분할에 1억이고 위자료는 2천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남편의 입장은 다릅니다. 남편도 미용실에 들어간 돈 4천 돌려주는 거 인정. 집 보증금 3천 두고 가는 거니까 돌려주는 거 인정. 그래서 7천만 원 주는 건 내 인정하겠어. 근데 미용실에 인테리어 비용 네가 쓴 거, 그 다음에 가전제품 사는데 1,000만 원 쓴 거, 그 다음에 나하고 아빠한테 위자료 1,000만 원씩 달라고 한 거 5천은 인정 못해. 5천 다시 내놔가 남편의 입장이고요. 이혼숙녀 출연은 아내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남편분은 이혼숙녀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가 위자료를 다시 돌려받고 싶어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고민해서 이혼을 숙려해서 나오신 게 아니고요. 이혼은 할 건데 내가 위자료를 이미 1억 2천을 줬는데 재산분할 비용 7천은 오케이. 근데 위자료랑 머시기랑 해서 5천을 내가 좀 더 준 것 같아. 그러니까 5천 다시 내놔. 근데 이혼숙녀 보면은 변호사분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해 주잖아. 그래서 이혼숙녀에 출연하면 변호사분들한테 그거를 상담해 볼 수 있을까봐 나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5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3천이라도 달라고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부들도 들으면서 다 웃어요. 그래서 아내분은 그 인터뷰를 보면서 와, 나는 그래도 생각해서 서로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딱 1억 2천을 책정한 건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5천이죠. 5천을 책정한 건데 남편이 5천 준 거 아깝다, 다시 돌려받고 싶다 하는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내가 그걸 더 받을 걸, 괜히 나는 사정 봐줬다 라고 인터뷰하신 겁니다. 그래서 MC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그 1억 2천은 왜 그냥 주셨어요? 그때 다투셨으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제 좀 세금 문제인데, 서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분을 정리할 때는 세금 나가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맥시멈 얼마까지는 부부끼리 서로 증여가 자유롭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통장으로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5천만 원을 보냈어 이러면 이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탈세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부부끼리 서로 5천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별 문제가 없거든요. 부부는 이제 공동체니까, 경제도 공동으로 운영이 되는 공동체니까. 그래서 이혼이 되기 전에 현재 부부인 상태에서 집도 가게 상가도 명의 변경이 돼야 세금적으로 유리하니까 그때는 이미 일단 주고, 일단 줘서 아내가 상가하고 집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게 계약서를 작성한 거고, 이제 이혼할 때가 되니까 그 돈 준 게 아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심하긴 하네. 편을 못 들어주겠어.
무한은 아니고요.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전이 나오는데요. 대반전이 나옵니다. 남편이 파파보이가 아니었어요. 아내분은 인터뷰할 때도 스튜디오 나와서서도 그리고 뭐 몇 달 전에 찍어놓은 자료 화면에서도 다른 커플들이랑 밥을 먹을 때도 대화를 나누면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막 그렇게 해버리니까 난 솔직히 얘기할게. 우리 남편이랑 나는 문제가 없었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보자. 시아버지가 이혼하라고 안 했으면은 니네 아빠가 이혼하라고 안 했으면 우리가 이혼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한참 듣고 있던 남편이 드디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빠한테 이혼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했다. 아내는 그걸 듣고도 믿지를 않아요. 뭐래? 니네 아빠가 이혼하라고 먼저 했다 아이가? 아니라니까. 내가 먼저 아빠한테 얘기했다니까. 아니 니네 아빠가 이혼하라고 하기 전까지 우리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 싸운 적도 거의 없는데. 남편이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자기는 쇼윈도 부부였대. 내가 만약에 아내면 이거 듣고 너무 슬펐을 것 같아. 아내는 여태까지 시아버지 문제만 없으면 우리 부부한테 큰 문제는 없다. 뭐 자잘한 문제는 있겠지만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여태까지 믿고 계셨지만 남편은 꽤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막 이유를 둘러대고 하는데 한참 듣던 서장훈 행님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아버지를 이용한 거네. 맞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들한테 이혼하라고 지시한 게 아니고요. 이미 한참 전부터 남편은 아빠를 찾아가서 아빠와 전화통화를 하며 문자를 하며 와이프와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내비쳤고요. 아빠가 아들 대신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이거 아내분이 보고 굉장히 좀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불만이 나오는데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아까 시아버지가 보낸 7가지인가 계명이 있었잖아요. 며느리 네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한 거. 그게 알고 봤더니 남편이 자기 아빠한테 내 와이프가 이게 문제다라고 계속해서 뒷담화하던 걸 그냥 아버지가 정리해서 보내준 것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불만이어가지고 너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부 남편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계명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첫 번째로 여기가 아마 연상연하 커플일 거예요. 친구들 있는 데에서 다른 사람들 있는 데에서 남편을 하대하듯이 이름 부르지 않는다. 남편을 존중해준다. 리스펙한다. 이게 첫 번째로 써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그걸 보고 보기 싫었던 게 아니고요. 남편이 그게 불만이어가지고 자기 아빠한테 계속 이른 거고요. 와이프가 자기를 존중을 안 한다고. 이제 두 번째로 생활비를 반반씩 낸다. 이것도 시아버지가 아는 부분이 아니고 남편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활비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서 이게 불만이 너무 많아. 그럼 이거를 아내한테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내분이 너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내분이 조금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가 말을 좀 세게 하는 편이긴 해요. 그건 미안하긴 한데 아니 생활비는 너가 더 많이 내고 있어서 불만이다. 내가 더 많이 내라. 이런 말을 네가 한 적이 없잖아. 한 번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다가 해외여행은 빚을 다 갚고 나서 가기로 한다라고 써 있는 것도 이것도 남편이 그냥 아내가 해외여행 가는 게 싫었어요. 시아버지가 싫은 게 아니고. 그래서 남편이 시아버지 입을 빌려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뿐인 거야. 아내분은 이것도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해외여행 몇 번 갔는데. 이러니까 남편이 니 많이 갔잖아. 서장훈 행님이 물어보겠죠. 아내분 해외여행 몇 번 가셨어요? 결혼하고요? 네. 4번이요. 결혼생활 6년 했어. 그러니까 서장훈 아저씨가 벙찌는 거야. 아니 6년 동안 4번 간 거면 그렇게 많이 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많이 간 거 아니죠? 실제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둘 다 일을 하는데 빚이 있다곤 하지만 그것도 이제 가족 내에서의 빚이지 그런 빚은 아니니까 이자도 없는 빚이고. 근데 남편이 아니에요 더 갔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당당해요. 왜냐면 저 여권 보여드릴게요. 4번 갔습니다. 이러면서 어디 갔는지도 다 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 사이판도 갔잖아. 그 결혼 전에 갔거든? 네 헷갈렸다. 이 뒤에까지 보잖아요. 남편이 여태까지 아내한테 불만이었던 부분 있죠. 거의 대부분 착각이었습니다. 아내분이 잘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조금 하대하듯이 얘기하고 남편이 말을 하면 중간에 끊고 목소리도 크고 좀 소위 말해서 좀 기가 드센 분이에요. 근데 남편분은 기가 좀 약한 분이셔가지고 거기에 좀 눌려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이제 위신이 서질 않아.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위신이라기보다는 동등한 관계 같지가 않은 거야. 항상 아내가 더 세요. 남편은 이게 계속 불만이었어. 6년 동안 불만이었던 거야. 요거는 아내분 잘못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나머지 생활비를 내가 더 내고 있다. 아내가 덜 낸다. 이거 남편 착각이었어요. 사실은 아내분이 생활비를 조금 더 내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전에
생활비 이체한 내역이랑 카드 내역 같은 게 이 전편에서 나오거든요. 실제로 남편이 좀 덜 내고 있었던 거야. 근데 남편은 여태까지 자기가 생활비를 더 많이 내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이제 뭔지 대충 이해가 되시겠어요? 해외여행 같은 것도 남편은 아내가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서 불만인 거야. 근데 세보니까 6년 동안 4번 갔어. 많이 간 거 아니잖아. 근데 남편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자료를 대조해보니까 남편 말이 틀려. 아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남편이 실제로 너무 억울해서 아빠의 입을 빌려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건 맞는데 그 억울했던 부분이 본인의 착각인 거야. 그래서 남편분이 이제 계속해서 뭐 소위 자료를 통한 삼자 대면을 해요. 뭐 누군가를 데려와서 삼자 대면을 하는 건 아니고 자료를 까보니까 남편이 실제로 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솔직히 진짜 추한데 내가 피해자 맞거든요 징징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아내가 이혼하자고 먼저 했다야. 아내는 얘기하죠.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혼하자는 얘기는 난 너한테도 들은 적도 없고 시아버지한테 처음 들었거든 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너 신혼여행 갔을 때 얘기했잖아. 뭔데? 신혼여행에서 아내분이 남편분한테 뭐 먹어보라고 이렇게 권했대. 근데 남편이 그걸 안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었대. 그러니까 아내가 그럴 거면 혼자 살든지 이러면서 이제 좀 약간 막말을 한 거지. 근데 그거를 6년이 지난 지금 너가 신혼여행 갔을 때 이혼하자고 했다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고 하고 이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서장훈 형님이나 출연진들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뭐 그때는 진짜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막 이렇게 하니까 서장훈 형님이 그건 누가 봐도 농담 아닙니까? 신혼여행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도 이혼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막 막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것들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내분이 막말을 하는 건 맞긴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시험관 아이 같은 걸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셨는데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뭐 이렇게 시험관이고 좀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아내분은 시험관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면 낳는 거고 자연스럽게 했는데 안 생기면 그냥 안 낳는 거고 좀 순리대로 가겠다라는 거야. 근데 남편하고 시아버지가 원하니까 시험관을 준비를 한 거고 하기 싫으신데 좀 몇 번을 하셨어. 그런데 이제 시험관으로 해도 아기가 안 생기고 있는 중이었죠. 남편이 이제 계속 하자고 푸시를 하니까 아내분이 이제 그러면 너가 담배를 끊으면 내가 좀 더 해볼게 이렇게 한 거예요. 몇 번 한 뒤에. 남편이 담배를 안 끊어. 근데도 계속 시험관을 하자고 해. 그러니까 뭐 네가 담배를 끊든지 뭐 대가 끊기든지 하겠지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하는 등 아내분이 막말을 하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이걸 심히 자기가 피해 당한다고 왜곡해서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3년, 4년, 5년, 6년이 지난 것도 전부 다 마음속에다가 응어리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본인 기준으로 임계점이 돌파를 해서 이혼하자고 말은 못 하겠으니까 아빠한테 일러가지고 아빠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분이 실제로 잘못한 거 있긴 있어요. 막말을 좀 많이 하시긴 해요. 그리고 약간의 폭력성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임신 그걸 할 때 그 뭐라 그러냐고 유도제 같은 거 뭐 있잖아 주사. 뭐 그게 조금 아픈가 봐. 난 뭐 잘 모릅니다. 이름도 그래서 지금 까먹었는데 아무튼 뭐 병원 가서 무슨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배란 유도하는 뭐 그런 게 있나 봐 주사가. 그게 좀 아파서 바늘이 없는 주사기 있잖아. 앞에 거 뗀 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야 너도 아파봐 이러면서 이제 남편을 찌른 거야 그거를. 근데 남편은 또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와이프가 나를 함부로 했던 경험들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막 이렇게 읊어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남편분이 되게 너무 없어 보여요. 과배란 주사인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내분 집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고 나서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집 가서 밥 먹자라고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효자짓 할 거면 엄마랑 살지 결혼은 왜 했는데 라고 말을 했는데 요거를 이혼 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자주 얘기했다라는 예시로 든 게 이거예요. 이렇게 효자짓 할 거였으면 엄마랑 살지 결혼은 왜 했는데 이게 이혼 의사였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약간 피해자 코스프레라기보다는 실제로 그렇게 믿고 계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뭐 이런 말씀 좀 실례일 수 있겠지만 되게 좀 속이 좁고 좀 많이 옹졸한 좀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아내분은 너무 직설적이고 언어도 너무 세고 목소리도 크고 막 중간중간 말도 막 끊고 그리고 약간의 폭력성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센 건 아니지만 막 이렇게 너 뭔데 이러면서 막 팔뚝을 친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남편분은 이거를 6년 동안 살면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실제보다 더 크게 한 2배 정도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작진이 남편분한테 물어봅니다. 만약에 아버님께서 참고 살으라고 했으면 참고 사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혼하고 싶다고 한 번 더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아보라고 했으면요? 그래도 아빠도 이혼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제가 못 살겠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파보이 아니에요. 무늬만 파파보이고 그냥 아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듭니다. 저는 좀 굉장히 사람이 되게 편협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혼을 하고 싶은 게 본인이잖아. 지금 아내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드는 건 본인이잖아. 그럼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본인이 얘기를 하고 본인이 싸우고 본인이 쟁취를 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잖아. 근데 원하는 게 있을 때 자기가 하지 않고 자꾸 주변 사람이 그렇게 해주도록, 그렇게 하게 만들도록 계속 이것만 해요, 뒤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분을 자꾸 사치하는 쪽으로 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혼여행을 동남아로 가자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분은 몰디브로 가자고 했고, 그래서 결국 몰디브를 갔어요. 남편이 얘기하는 게 하루 먹고 자고 일어나면 200만 원, 한 명에 100만 원씩 막 들어가.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뭐 이 계산대로면 1,400만 원이 나갔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아내분은 그걸 보면서 와, 또 허풍 떠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아내분이 열받을 만한 게, 남편분이 자기가 피해받은 거는 전부 다 한 2배 정도 과장을 하고요. 본인이 가해한 거는 전부 다 반토막 이하로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도가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행 같은 경우도 여행을 엄청 많이 갔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6년 동안 4번밖에 안 간 거야. 그리고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간 거. 신혼여행 몰디브로 간 게 막 그렇게까지 사치는 아니지 않아요? 솔직히? 뭐 저는 신혼여행을 국내로 갔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몰디브 신혼여행 일주일 갈만 하지 않아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그건 아니잖아. 일부러 거짓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진짜로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분이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하시는데, 예약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원래 몰디브로 일주일을 갔다 오면은 2당 1,000이 든대요. 그게 이제 기본 시세래. 원래 2천만 원이 드는데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해가지고 1,000 초반대로 끊었대요. 뭐 한 1,200 정도로 끊었나 봐요.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신혼여행에 일주일 동안 부부가 1,200 쓰고 왔으면은 합리적으로 잘 갔다 오지 않았나 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남편이 되게 숨쉬듯이 자기가 유리하게끔 좀 고쳐서 얘기를 하는데, 그냥 먹고 자고 하면은 100만 원씩 막 들어가니까 인당 2명이니까 하루에 200씩 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내가 마치 되게 사치한 것 같잖아. 그래서 서장 형님이 물어봐요. 뭐 어떤 걸 돈을 막 쓰신 거예요? 이러니까 그냥 호텔비인 거야. 1박에 100 가까이인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먹고 일어나면이라고 말을 하니까 마치 아내가 뭐 되게 뭐 고급진 거 먹고 막 귀한 거 먹고 이런 거 같잖아. 그냥 호텔비가 하루에 약 100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일주일 동안 호텔비가 약 700좀 되는 거죠. 100 가까이라고 했으니까 일주일 호텔비가 7일이면은 6밤 자니까 뭐 대충만 500 몇십만 원 좀 나왔겠네. 뭐 그렇게 사치한 게 아니잖아. 아, 뭐래. 와, 야, 둘이서 800 썼대. 야, 이씨. 야, 신혼여행에 맞벌이 부부인데 2명이서 6박 7일을 800을 갔다 왔으면 이거 가지고 사치했다고 뭐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지도 같이 간 건데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난 또 1,000얼마 쓴 줄 알았네. 그리고 남편이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좀 싸게 갔다 온 거 맞긴 한데 그거 부모님 돈으로 갔다 온 겁니다. 서장 선생님이 부모님 돈으로 갔다 온 거예요? 하니까 아내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해요. 부모님 돈으로 갔다 온 거 아니라고. 남편은 맞대. 무슨 돈이었어요? 하니까 패백을 했을 때 받은 돈으로 갔다 왔다는 거야. 패백할 때 용돈하라고 이렇게 돈 주잖아요. 그걸로 갔다 왔으니까 부모님 돈으로 갔다 온 거라는 거야. 아내분이 남편한테 쏩니다. 신혼여행 예약을 어떻게 패백할 때 받은 돈으로 하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분은 되게 직설적이고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사실 위주로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신혼여행 예약은 결혼하기 한참 전에 하잖아요. 근데 패백할 때 받은 돈으로 어떻게 신혼여행 돈을 내겠어요? 그 전에 냈겠죠. 그리고 패백에 뭐 돈 1,0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자기한테 또 불리하게 작용을 하니까 아내가 명품백을 많이 삽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아직 애도 없는데 나중에 애기 기저귀 같은 거 넣고 하려면은 가방이 큰 게 필요하다 라면서 큰 명품백을 사달라고 해서 자기가 사줬대. 아내가 사치가 심하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는 거야. 아내가 또 억울해해요. 와. 그리고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아내분의 이제 옷장 같은 데인데 실제로 명품백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서장 선생님 물어보죠. 근데 뭐 명품을 좀 뭐 많이 갖고 계시긴 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분이 저거 중에 한 개만 결혼하고 샀거든요. 나머지 전부 제가 처녀 때 제 돈으로 산 거거든요. 이러는 거야. 남편이 또 약간 입이 대빨 나오더니 뭐 어쨌든 뭐 제일 큰 건 제가 사줬습니다. 이러는 거야.
아내가 또 뭘 또 사줘? 네가 돈 보태준 거지. 알고 봤더니 그 명품백이라는 게 186만 원짜리인데 남편이 100을 보태줬고 아내가 86만 원 보태가지고 산 거야. 근데 이걸 갖다가 명품을 많이 산다, 사치한다, 자기가 제일 큰 명품백 사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내분의 불리한 점이 나오는 비디오인데 하나하나 보면 볼수록 그냥 전부 또 다 남편 잘못이야. 그리고 조금 놀라운 게 자기가 유리해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하나 예를 들면서 이거잖아 라고 사실을 얘기하면 남편이 제가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해 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억울해 하던 거 있지. 그 대부분이 전부 자기 착각이었어. 남편은 좀 이상한 게 자기가 코인을 처음에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1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아내한테 자랑을 하니까 아내가 그러면 나 가방 좀 사줘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가 500을 보내줬다는 거야. 근데 아내분은 500을 받은 적이 없대. 둘의 주장이 다르잖아. 그리고 여기에 명확한 팩트 증거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을 믿겠냐고요. 명품백이 186만 원이라잖아. 그리고 아내분은 100을 보태줬다고 하잖아. 디테일에서 사실 아내분 말이 맞아요. 만약에 남편이 자기 말이 맞을 것 같으면은 500만 원을 이체해준 걸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코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서 남편은 코인 1억 얼마 투자해가지고 지금 2,500 됐잖아요. 4분의 1, 5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그 돈으로 차라리 명품백을 2천만 원치 샀잖아요. 그러면 그 명품백 지금 한 5천 원 됐을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정하기가 어렵죠. 뭐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차라리 명품백을 좀 인기 있는 걸 사두면 그 돈 오르거든요. 그거. 저도 제 아내한테 명품백을 여태까지 사귀고 결혼 생활하면서 딱 하나 사줬는데 그거 지금 올랐어요. 사줬던 돈보다 지금 더 비싸요. 구하려고 그러면. 명품백은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이잖아. 명품은 뭐 물론 디자인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 그 브랜드 고유의 백들이 있잖아. 그 백들은 매년 가격이 조금씩 올라. 그래서 뭐 작년에 500이었으면 올해는 600 되고 내년엔 650 되고 내후년엔 700 되고 이런 식으로 정가가 점점 올라가. 그러다 보면 어차피 하나도 안 변하는 백인데 관리만 잘하면 어디 뭐 해지고 흥거우고 이런 것만 아니면 뭐 솔직히 해줘도 보수 받으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품이라는 거 인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태만 깔끔하면 가격이 계속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오르기도 하지. 뭐 시계 같은 것도 조금 그렇고. 근데 뭐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포르쉐 같은 경우에 이번에 포르쉐 992.2 버전이 나왔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 터보 S 같은 경우에 터보 S 시작가가 2억 9천이야. 그러니까 거의 3억이고 옵션 넣으면 이제 3억 3천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992.1 버전, 이전 버전의 터보 S 중고 가격이 다 올라갔죠. 하루 만에 한 500씩 뛰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지금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태까지 아내 때문에 들어간 돈들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신혼여행 간 돈이 너무 아깝고 아내가 해외여행 가는 돈이 너무 아깝고 아내가 명품백 산 돈이 너무 아깝고 내가 와이프가 달라 그래서 생활비 준 돈이 너무 아깝고 와이프 때문에 산 집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아버지한테 갚는 돈도 너무 아깝고 그냥 다 아깝대. 왜 그렇게 아까우세요 하니까 그 돈을 자기가 전부 코인을 투자를 했으면 자기는 이미 되게 부자 됐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상식이 좀 안 통하긴 합니다. 아내가 쓴 돈들은 인생을 즐기는 데 들어간 돈이죠. 아내가 6년 결혼 생활 동안 명품백 하나 샀습니다. 해외여행 4번 갔습니다. 심지어 그 4번 중에 한 번인가 2번은 남편이랑 같이 간 거야. 혼자 간 것도 아니고. 2번인가 3번은 혼자 간 거 맞고. 근데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동안 사치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이 정도 수준에서 그 정도 즐기는 거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로 돈이 들어간 거는 그걸로 코인 투자를 못해서 다 돈이 아깝대. 근데 막상 자기가 코인 투자한 1억 얼마의 돈은 현재 판가가 2,500이에요.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을 쳐맞았어. 그래서 당연히 그 부분을 지적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아내도 그렇고. 아니 돈이 그렇게 아까운데 너는 정작 코인 해가지고 4분의 1 토막 맞았잖아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3년 뒤 보고 있대. 지금 내가 평단이 구린 건 인정해. 내가 사고 나서 4분의 1 토막 맞은 건 인정하는데 나는 지금 3년 4년 뒤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을 잃었다고 전혀 생각하질 않아. 그리고 나는 아내 돈을 갖다가 쓴 게 아니고 빚을 져도 내가 졌고 돈을 써도 내가 번 돈 썼는데 내가 왜 누군가한테 미안해 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고 만약에 아내 때문에 여태까지 들어간 돈까지 전부 코인에 넣었다면 자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 4년 뒤쯤에 굉장히 부자가 됐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폭락 맞아서 뺐을 때
만약에 지금 들고 있다면 평당 한 1,000만 원 됐거나 청산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제 남편이 특히나 아까워하는 돈이 뭐냐면 지금 집을 구매한 것. 물론 이제 이 집은 남편의 명의가 되었죠. 그래서 대체 뭐가 아까운 거지 싶은데 최초에 남편분이 빌라에서 사셨대요. 뭐 투룸 같은 데 살았겠죠. 그리고 아내분께서 결혼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 집에 TV하고 소파 같은 걸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혼수를 장만해서 들어오면서 그 빌라에서 살았는데 아내분이 집에 대한 불만을 좀 토로했나 봐. 그래서 남편이 그럴 거면 이사 가자 하면서 집을 아빠한테 돈 빌려서 매매를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자기가 코인에 투자할 돈을 이 집을 산 게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근데 아내분은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사 가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다. 근데 뭐 불만을 표하니까 이사 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싫다고 말을 하든가. 저는 아내분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내분이 뭐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니까 불만인 게 있었나 봐. 이 사람이 또 약간 직설적으로 막말도 하니까 뭐 뱉었겠죠. 아이 집구석이 어째서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안 하진 않았겠죠. 근데 남편이 그럼 이사 가자 하면서 집을 매매를 한 거야. 그러면 남편이 그때 난 이사 안 가고 싶다. 지금 집이 마음에 든다. 나 집 매매 안 하고 싶다. 말을 했으면 되잖아.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남편이 자기가 지금 불만이라고 한 것 중에서 아내가 인지하고 있는 거는 막말하는 거 한 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불만인지를 모르니까.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아니 누가 집 사달라고 했냐고. 집 사달라고 한 적이 없어. 자기가 샀어. 아빠한테 돈 빌려서. 그래놓고 6년 지난 다음에 너 때문에 집 샀는데 그 집만 안 샀어도 내가 코인 투자를 했을 거고 비록 내가 지금 코인은 개처망했지만 앞으로 3년 뒤에는 엄청 큰 돈이 되어 있을 거니까 3년 뒤 내가 벌었을 돈을 상상해보면 나는 어마무시한 돈을 잃은 거다. 약간 이런 상태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 남편의 투자 실력을 보면 집 안 사고 그걸로 다 코인 했으면은 더 날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이상해. 우리 같으면 내가 코인 투자를 하다가 4분의 1 토막을 맞았어. 근데 다행히 6년 전에 이 신혼집을 내가 매매를 했네? 그러면은 나면 아마 반드시 그랬을 텐데 아내한테 가서 송구야 고맙다. 왜? 내가 지금 코인 하다 나 망했어. 미안해. 근데 6년 전에 우리 결혼하면서 집을 샀잖아. 그때 집을 사서 내가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투자를 더 못했지. 그 돈까지 투자했으면 나 진짜 개될 뻔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코인 투자를 1억을 했는데 존나 터져가지고 뭐 3억 5억이 된 거야. 3배 5배가 터져서. 그랬으면 6년 전에 내가 쓴 뭐 한 2억 정도라고 칠게요. 그 2억도 코인을 샀으면 그게 6억 10억이 됐을 건데 그것 때문에 못 샀네 까비 이럴 수가 있는데 아니 어차피 돈 잃은 애가 왜 3년 뒤에 자기는 돈을 많이 벌 거라는 미래를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과거에 아내가 사달라고 한 적도 없는 걸 사줘서 들어간 돈이 아깝다고 말을 하는 건 되게 신기하긴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사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사했고 TV 안 바꾸고 싶었는데 바꿨고 싱크대 안 바꾸고 싶었는데 바꿨고 뭐 소파 냉장고 안 바꾸고 싶은데 바꿨고 이래서 거기에 들어간 돈이 다 너무 아깝다 이거야.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자기가 코인 사서 3년 뒤에 부자가 됐을 거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당한 피해를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한 가해는 굉장히 줄여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혼을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신혼 초인가 뭐 연애 막바지인가 그때인데 같이 이제 비가 와서 우산을 쓰는데 우산이 빵꾸가 났대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성질을 내면서 우산을 땅바닥에 막 패대기를 막 팍팍팍 치면서 우산을 부시고 버려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폭력성 때문에 많이 놀랬다는 거야. 남편한테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때 저는 그냥 우산이 빵꾸가 났길래 비를 못 막길래 이 우산의 쓰임이 다했다고 생각해서 그냥 버린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우산을 버리는데 누가 바닥에다가 내팽개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냥 버리기 좋게 그냥 그렇게 만든 거다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두 번째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에어컨 뒤쪽에 가가지고 오줌을 싸버린 거야. 남편이 이제 화가 많이 나서 에어컨을 반토막을 내버렸대. 사진도 보여주시는데 에어컨이 진짜로 반토막이 났어요. 에어컨을 벽에서 집어 뜯어가지고 반파가 됐어요. 그땐 왜 그랬냐 이러니까 뭐 맹세코 진짜 에어컨 막 두드려 깨고 이런 게 아니고 걔가 에어컨 쪽에다 오줌을 쌌는데 앞에 쌌으면 그나마 나은데 뒤에 쌌다는 거야. 에어컨이 모서리에 있었어요. 그러면 에어컨은 뒤에 그 실외기하고 연결된 부분이랑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 잘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오줌을 닦기 위해서 에어컨을 좀 이렇게 움직거리면서 오줌을 닦으려고 했는데 에어컨이 안 움직여지길래 순간적으로 욱해서 에어컨을 확 잡아 당겼는데 그렇게 반토막이 나버렸다. 일부러 부신 거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 이제 여러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되게 소심한데 화는 또 많아. 그리고 억울함이 되게 많아. 자기가 당한 거를 기본적으로 2배나 3배 정도로 축적하고 있어요. 근데 말은 못해.
그러니까 아내가 만약에 막말을 했어. 막말하지 마. 막말 금지. No more dick 하면 되는데 불만을 갖고 있어. 아내가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가자고 해. 동남아로 가자. 아내는 또 성격이 세잖아. 뭔 또 동남아야. 신혼여행인데. 나 동남아 나 혼자 많이 갔다 왔다고 친구들이랑. 몰디브 무조건 가야 된다. 알았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몰디브 이러면서 몰디브를 800에 갔다 왔는데 마치 2000으로 갔다 온 것처럼 2배 이상 뻥튀기 해서 마음속에 응어리로 갖고 있어. 이런 자기만 아는 응어리를 마음속에 모아놨다가 결혼생활 5년쯤 지난 뒤에 그거를 전부 다 모아서 아빠한테 가서 내 와이프가 이렇게 못된 여자다, 이렇게 별로인 여자다, 며느리가 이렇게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읍소를 하고, 아빠는 그걸 듣고 진짜 안 되겠네 라고 해서 경고장을 날린 거고, 아내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태까지 잘못한 게 뭔지를 아예 몰라. 심지어 잘못한 게 있다고 한들 한 2배, 3배 부풀려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억울해. 그래서 경고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 이러니까 너 감히 우리 아빠한테 반박해? 이러면서. 그리고 시아버지도 너가 그렇게 나쁜 애라고 들었는데 어른인 내가 너의 그런 나쁜 점들은 좀 고치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따박따박 반박을 해? 그러니까 사실 이거 남편이 너무 나빠요. 시아버지는 실제로 자기 며느리가 되게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그렇게 전달했으니까. 여기 이제 친구분이 한 명이 나오는데, 이 친구분이 곧 있으면 결혼을 하는 친구예요. 부부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예비 부부도 이 부부들의 지인들이야. 그래서 이제 세 커플이 같이 술을 한잔을 하는데, 이 예비 부부의 남편이 여기 우리 출연자 남편을 굉장히 쉴드를 쳐주거든요. 근데 쉴드 내용이 사실 좀 너무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인분도 아니 남편이 코인으로 뭐 빚을 지고 뭐 이렇게 코인 해가지고 돈 잃고 하긴 했더라도 집 생활비 같은 걸 건드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던데 라고 하는 거야. 아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속인 게 중요한 거지. 저도 완전히 똑같이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제 아내가 저 몰래 은행에다가 돈을 뭐 한 1억을 빌려가지고 코인을 했어. 그래서 돈을 많이 땄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야. 사실은 나 오빠 몰래 돈을 빚져가지고 코인을 했는데 이만큼 땄어 라고 말해도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만약에 막 100억을 땄어 이러면 그걸 뭐 춤추고 백덤블링하고 연병을 하겠지만, 뭐 1억 빌려가지고 뭐 한 3억 따왔어. 나 그래도 별로 기분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속였잖아. 그리고 아내가 물어봤거든요. 코인을 하고 있길래 무슨 돈으로 코인 하는 거야? 코인 할 돈이 없을 텐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500 빌렸어. 아 그래? 거짓말 했잖아. 거짓말한 게 문제잖아. 근데 여기 이 신랑의 지인 예비 신랑도 힌트를 자꾸 돌려. 그리고 남편이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한 게 뭐냐면, 자기가 최초에 코인을 할 때 2천만 원을 아마 엄마한테 빌린 것 같아요. 엄마한테 2천을 빌려서 50일, 60일, 한 2달 만에 1억이 됐대. 그러니까 5배가 뛴 거야. 그래서 그때의 자신감으로 코인을 공격적으로 한 거고, 이제 소위 물타기라고 하죠. 그대로 물타기를 계속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코인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사고팔고도 해보다가 은행에다가 빚을 지면서 이제 계속해서 물타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투자를 잘못해서 현재는 1억 2천 투자를 해서 평단 2,500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 뭐 아내 볼 면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거 나는 확신한다. 3년 뒤에 이건 한 4억 돼 있을 거다. 20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어. 아니 그럼 그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투자 실패한 사람이 세상 존재 어딨어. 그냥 대충 앞으로 전망 좋은 것들 이렇게 사놓은 다음에 3년 있다가 이거 10배 20배 뜁니다 이렇게 상상하면서 나는 3년 뒤에 수십억 부자다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할 것 같으면 투자를 못한 새끼가 세상에 어딨냐고. 사고가 일어나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코인 한 것 1도 안 미안해하고 몰래 빚진 것도 1도 안 미안해하고, 오히려 역으로 와이프한테 너만 없었으면 내가 돈을 더 투자한다는 거야. 너만 없었으면. 그래서 결혼한 게 후회된다는 그러고 파혼을 했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도 그거래. 이 코인 빚에 대한 해방감을 느끼고 싶대. 그러니까 와이프가 옆에서 또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이혼하면 빚이 없어져? 코인 가격이 올라?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 4분의 1토막 난 애가. 근데 목소리를 더 크게 키웁니다. 아니 나는 내 계획으로는 3년 안에 내 빚 전부 청산되거든? 근데 너가 없어야 돼. 너랑 있으면 3년 안에 이 빚을 못 갚는데 너랑 같이 있으면 이 빚을 못 갚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다가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코인 투자를 실패한 이유는 아내가 계속 압박을 줘서 내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없는 멘탈이 되어서 내가 투자를 내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이렇게 코인이 망한 거고, 내 아내가 사치를 해서 내가 코인에 투자할 돈을
아내가 사치를 해서 써버리니까 코인에 투자를 충분히 못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나락에 떨어져 있는 거다. 만약에 내가 이혼만 하면 내 코인 빚도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거고 자기는 몇 년 안에 부자가 될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상태예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얘기합니다. 자기 입으로. 만약에 와이프의 압박을 프레스를 안 받았으면은 자기 수익은 훨씬 높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코인 네가 팔았지 내가 팔으라 했나 팔면서 손해를 많이 봤겠죠. 그러니까 너가 나를 압박만 안 했어도 너가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지만 않았어도 나 그때 안 팔았다. 너 때문에 잃은 거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앞에 있는 다른 분이 또 촌철살인을 날립니다. 그럼 대출도 언니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가 한 모든 실수가 다 남 때문이에요.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친구도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대기가 코인 투자한 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옆에 예비 신부가 있어요. 예비 신랑 예비 신부예요. 지인이. 왜? 코인 가격이라는 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려갔잖아.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다 떨어졌는데 뭘 더 떨어지냐고. 지금 저점이라고 더 내려갈 수가 없다고. 그걸 어떻게 하는데? 맞죠? 아니 본인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우시지마한테 돈 빌려서 다 사. 지금 만약에 코인 가격이 정말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로 안 떨어지고 자기 친구 말대로 3년 뒤에 2천만 원인 코인이 4억이 돼 있을 거라고 20배가 될 거라고 믿으면 우시지마한테 가서라도 돈을 빌려서 사야지. 왜 안 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걸 누가 하냐고. 아무도 모르지. 이제 친구가 편을 들어주니까 또 기세가 살아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매수 매도 규칙을 다 정해놨는데 아내가 나 몰래 팔았다도 아니에요. 아내가 자기를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자기의 원칙대로 매수 매도를 하지 못해서 마이너스가 난 거지. 만약에 와이프가 나를 압박하지만 않았으면 자기는 마이너스도 안 됐을 거래.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친구가 또 거들어줍니다. 아니 어차피 경제적으로 서로 합친 게 아니고 서로 각자 일하고 각자 돈 벌고 생활비를 각출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내 친구가 자기 돈으로 코인을 해서 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빚을 내든 뭔 상관이 있냐. 아무 피해가 없지 않냐 이러는 거야. 옆에 있는 예비 신부가 점점 이제 싸늘해지기 시작합니다. 결혼을 약간 다시 생각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서장훈 형님이 또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 전에 이런 사인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때 안 도망가시면 그냥 여러분 팔자는 여러분이 꼰 거예요. 이거 거의 매화 얘기하거든요. 어쩌면 이 예비 신부분의 런 사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남자지만 전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결혼을 안 해야죠, 이럴 거면. 자, 저는 제 아내하고 경제적으로 합치지 않았습니다. 제 돈 제 돈이고 아내 돈은 아내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소비에 대해서 제 아내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제가 차나 오토바이를 너무 많이 사니까 조금 불만을 얘기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 소비를 반대한다든지 뭐 허락을 하고 뭐 못 사게 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살 뿐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뭐 리액션은 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하지만 빚은 다르죠. 빚은 달라. 내가 서로 경제적으로 안 합치는 상태에서 내가 돈을 벌어. 내가 이번에 보너스를 탔어. 보너스 탄 기념으로 해서 내가 차를 바꿨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경제적으로 서로 합치지 않은 상태면. 근데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건 다른 얘기죠. 특히나 아기를 가질 예정이면. 제발 남편이 주장해서 지금 시험관 아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제 이혼하려고 하니까 안 하지만 노력하고 있었잖아. 아니 아기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아내 몰래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상관이 존나 있지. 곧 있으면 내 아기 아빠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거를 듣고 있다가 억울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오빠야도 그렇고 너 예비신랑 너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논리면은 내가 해외여행을 가든 명품백을 사든 왜 뭐라 하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 남편분도 이 남편의 지인분도 하는 주장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합치지 않은 상태고 서로 각출해서 생활비 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상태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지 맘 아니냐, 피해준 거 없지 않냐, 이 논리잖아. 근데 이 남편이 웃긴 게 뭐냐면 아내가 명품백을 사고 해외여행 가는 게 존나 불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하죠. 아니 그런 논리대로면 내가 해외여행 가고 명품백 사는 거는 왜 뭐라고 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빚을 안 갚고 갔잖아 너는. 전 여기서 약간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진짜로. 너는 빚을 안 갚고 해외여행 갔잖아 이러는 거야. 너도 안 갚았잖아. 넌 오히려 빚을 냈잖아. 나 여기서 진짜 너무 여기선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빚은 자기도 안 갚았어. 서로 안 갚았어. 그러니까 갚는 중이죠 심지어.
안 갚으려고 뭐 뺑기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오시지마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반기당 500씩 갚고 있잖아. 미용실 차리는데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근데 원래 3년 동안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이렇게 잘 갚고 있다가 4년 갚았네요. 이번 올해 5년 차 때 상반기 때 여행을 가고 싶어서 500을 갚아야 되는데 200을 갚았어. 그리고 300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고 후반기에 800 갚을게요 시아버지라고 한 거잖아. 이게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물론 좋은 일도 아니긴 한데 빚을 갚는 이 4년 몇 개월의 기간 동안 한 번 이렇게 했고 심지어 이제 사전에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한 거니까 후보고가 아니고. 근데 남편 같은 경우는 아내한테 얘기 안 하고 빚을 1억을 지고 코인 투자를 해서 4분의 1, 5분의 1 토막을 쳐내놓고 아내한테는 너 왜 해외여행 가냐 명품백 사냐 말을 하고 서로 경제 공동체가 아니어서 각자 쓰는 건 자기 맘이라고 한다면 나도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갈 수 있지 않아? 너는 빚을 안 갚고 가잖아. 오빠도 빚 안 갚잖아. 아 나는 그거 코인 투자해가지고 벌면 한 번에 갚으려고 하는 거고 네가 여행 가는 건 그냥 없어지는 돈인 거고 다르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장훈 형님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훨씬 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본인보다 훨씬 작은 짓을 한 거를 막 소리까지 지르면서 뭐라고 하니까 서장훈 형님이 물어봐요. 근데 저때 왜 화를 내신 거예요? 화를 내실 입장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대. 기억이 안 난대. 말이 진짜 안 통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주변에서 설명을 해줘요. 아내는 지금 6천만 원 빚을 졌고 성실하게 갚고 있다가 딱 1회 딜레이 시킨 거야. 6천 중에 4천을 갚았잖아. 잘 갚고 있는 채무자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자기 계획하에 6년 동안 4번 해외여행 갔고 6년 동안 명품백 하나를 샀어. 근데 아내한테 너는 빚을 갚지 않고 왜 그런 사치를 부리냐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아빠한테 빚이 훨씬 더 커요. 이 사람은 1억 2천 빚을 졌어. 거기에다가 은행에다가도 1억 빚 져가지고 비트코인을 하고 있어. 그럼 너는 빚이 훨씬 많은 상태에서 안 갚으면서 네 맘대로 투자해서 심지어 망하기까지 했는데 네가 왜 아내한테 손가락질을 하냐라고 설명을 해줬어.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는 1억을 빚 졌다가 잘 갚아서 현재 5천밖에 빚이 안 남았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아내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6천 빚 졌고 4천 갚아서 2천 남았는데? 그래 다시 설명을 해줘요. 둘이 똑같은 상황이고 당신이 훨씬 큰 잘못을 하고 있고 빚 액수도 당신이 훨씬 크고 아내가 훨씬 성실히 잘 갖고 있는데 왜 뭐라고 하시냐 설명을 해줘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빚은 현재 코인 거래소에 들어가 있는 거고 3년쯤 뒤에 4억이 돼 있을 거니까 반드시 오를 거니까 자기가 진 빚은 착한 빚이라는 거예요. 착한 빚이라는 워딩을 쓰진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아내가 진 빚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내는 빚을 진 상태에서 여행을 가거나 가방을 사는 건 사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빚은 착한 빚, 아내 빚은 나쁜 빚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는 투자고 아내는 소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이너스 80% 맞은 주제에. 뭐 이럴 것 같으면은 저는 3년 뒤에 주식 투자로 20억 번 사람입니다. 본인의 설명이 먹힌 줄 알고 막 웃고 있어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남편 코인 올라가는 것보다 제가 갖고 있는 백 가격 올라간 게 더 크다고. 자기가 산 백들은 총 2천 정도 들어서 3년쯤 뒤면 한 5천쯤 되어 있는데 남편 코인은 1억치 샀는데 2천 됐다고. 자기가 훨씬 좋은 투자라고. 그래서 아내는 또 그 지인한테도 들으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코인을 한 것 자체로 화를 낸 게 아니다. 처음 코인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면 시어머니한테 500만 원 빌려서 했다고 했으니까 뭐 그 정도 돈 할 수 있잖아요. 코인 투자 많이 하니까. 근데 나 몰래 은행에서 1억을 빚져가지고 코인을 했다고 하니까 속인 게 싫은 거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남편은 그걸 듣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와이프가 너무 내로남불이래. 뭐가 내로남불인데요? 지금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자기한테 허락받지 않고 강아지를 데려왔대. 본인은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애완견을 키우면서 나는 자기한테 허락받지 않고 은행에 1억 빚져가지고 코인 산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심지어 이 얘기하는데 지금 강아지를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듣고 이제 옆에 남편분 편을 들어줘야 하는 진태현 씨도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반응도 그러잖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메타인지는 눈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도 그게 맞다고 한 번 더 확신을 하는 게 뭐냐면요. 남편이 인터뷰를 할 때는 확신에 차서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가 송출되고 이걸 보는 서장훈, 진태현, 박하선 씨,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부부들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아내가 나와서 인터뷰할 때는 어우 이러고 자기가 인터뷰 나오면은 에? 오?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이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봐.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남편이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자기는 자기가 잘못된지 몰랐대. 진짜 진심으로. 자기는 아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되게 피해자라고 진심으로 생각했는데 스튜디오에 나와서 내가 얘기를 하면은 계속 혼만 나고 아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인정을 해주고 자기 VCR이 나오면 사람들이 한숨을 계속 쉬니까 오늘 내가 잘못됐다는 걸 처음 알게 됐대. 진짜로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고 여기 나온 거야. 그래서 이 VCR 안에서 아직 못 깨달았을 때죠. 와이프야 들어봐봐. 내 관심사는 코인 하나밖에 없어. 그걸 못하게 하나 라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아니 내 몰래 했잖아. 하고 있잖아. 빚 1억 내서 하고 있잖아. 뭘 못하는 척해. 그리고 자기가 코인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처럼 나도 그냥 여행 갔을 뿐인데 나한테는 시아버지가 당신은 1억 빚져서 코인을 해도 가만 냅두면서 나한테는 6년 동안 해외여행 한 번 간 거 가지고 너네 아빠가 나보고 이혼하라잖아. 그게 맞는 기가? 여기서 어떻게 말대답을 해요? 말대답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 세 커플이 있었잖아요. 출연자 부부 말고 두 커플이 더 있잖아요. 여기 이제 여자분들이 이구동성이 시작되죠. 맞다. 아니 6년 동안 아니 6년 동안 4번이죠. 한 번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6년 동안 4번 해외여행 간 거면 그렇게 많이 간 것도 아니구만. 원래 1년에 한 번씩 간다 요즘에 다. 당연히 이렇게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요거는 무슨 뭐 남녀 갈라치기가 아니고 그럴 수 있죠. 맞벌이 부부고 서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남편이 되게 치사하게 자 그럼 여기 괌 12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 얘 괌 12번 갔다 왔다. 근데 결혼 후에 한 번 갔고 결혼 전에 11번 갔어. 그럼 난 여기서 오히려 아내분 편을 되게 들어주고 싶은 거야. 결혼 전에는 명품백도 많이 사고 해외여행도 막 10몇 번씩 갔다 왔던 사람이야. 근데 결혼 후에 6년간 명품백 1개 샀고 해외여행 4번 간 거야. 심지어 한 번은 남편이랑 같이 간 거야. 혼자 간 건 3번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결혼 전보다 결혼 후에 훨씬 검소해지신 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참는 사람인 거죠. 그에 비해서 남편은 아내 몰래 1억을 빚져가지고 비트코인 하다가 마이너스 80%를 맞은 사람이고 근데 남편이 아내한테 너가 사치한다 너 때문이다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 친구라는 분이 이제 슬슬 트롤 짓을 시동을 걸고 있는데 나는 내 친구 대기 마음 이해가. 대기 아버지가 자기 인생에서 제일 큰 부분이잖아. 그럼 대기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빠한테 좀 굽히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지. 그래서 남편분이 자기 친구를 쉴드를 쳐줍니다. 원래 저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아닌데 하도 이제 제가 불리해 보이니까 제 편 들어주느라고 저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까 박하선 씨가 정말 전곡을 찌르는데 그러면 남편분 평소에 그런 친구가 아닌데 저 때는 자기 편 들어주느라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남편분 스스로도 자기가 틀렸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네요. 남편분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본인을 쉴드 쳐주기 위해서 친구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라고 되묻고요. 그냥 웃어 넘깁니다. 자기 친구는 결혼 전부터 결혼을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잘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옛날부터 얘기를 했대. 솔직히 저는 좀 역겹기까지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효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냥 뭐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한다 딱 요 정도? 근데 결혼을 하는데 내 아내 될 사람이 효도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뭔 소리야 그게? 왜 자기 와이프가 자기 대신에 효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편분은 이제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불리해지니까 핀트를 돌리는 것 같은데 아내가 자기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자기가 아빠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봤다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또 억울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미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아버지 와이프가 결혼할 때 몰디브 아니면 결혼 안 할 거라고 말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아버지 와이프가 값비싼 물건을 좋아하여 명품 가방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매번 가방을 사달라고 조르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명품 매장을 가서 비싼 물건을 구매합니다. 아이가 생기면 기저귀 가방으로 사용한다 하여 300만 원 가까이 하는 루이비통 가방을 사주었습니다. 말이 계속 바뀌어 심지어. 아까는 500 줬다 그랬죠. 이제 또 300이래. 근데 진실은 186만 원짜리 가방.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산 유일한 딱 하나의 가방. 근데 값비싼 물건을 좋아해서 명품 가방 수집하고 맨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명품 매장 가서 비싼 물건을 구매한대. 그럼 다 구라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기 시아버지가 이 방송을 보면은 아차 싶을 거예요. 본인이 아들 말만 믿고 자기 며느리가 진짜 너무 못돼 처먹은 앤 줄 알고 며느리는 듣거라 이러면서 계명을 내렸잖아. 근데 알고 봤더니 아들이 전부 다 한 3배 정도 다 구라를 쳐놓은 거야. 6년이나 지난 일을 이걸로 뭐 아빠한테 뭐하라고 이르고 자빠졌냐고. 이혼을 할 거면 그냥 하는 거지. 너무 당연하지만 이제 MC분도 물어보죠. 아니 이혼을 하는 건 하는 건데 뭐 6년 5년씩 지난 일을 이걸 뭐 한다고 아빠한테 고자질을 하냐,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이유는 또 말이 되긴 합니다. 아버지가 이혼 변호사를 구해주시기로 해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 이 자료를 전달시켜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중에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들을 모아서 아빠한테 주면 아빠가 변호사한테 전달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어떤 애가 자기의 싸움인데 아버지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나와서 사냥개 이러면서 대신 싸워주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덜 놀랄 수도 있는데 이게 상식선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가 워낙 놀라운 애를 봐서 약간 그런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하겠지. 우리가 그 케이스를 못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30 몇 살 먹은 아들이, 결혼생활 6년 차인 아들이 이혼을 하는데 아빠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구해줘.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아빠가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는 구해줄 수 있다 쳐. 돈만 주면 되지. 아빠가 왜 변호사랑 상의를 하냐고. 상담을 왜 아빠가 하냐고. 아들이 이혼을 하는데. 아들이 직접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런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왜 아들이 아빠한테 피해 상황을 얘기하고 아빠가 그걸 변호사를 만나서 대신 얘기해 주냐고. 대리 이혼 상담이 뭐냐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나 진짜. 89년생 37살이. 그래서 아내분이 원래는 이혼 생각이 하나도 없었다가 그 문자 내역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있었던 일을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것도 너무 실망스러운데 그 내용들이 허위사실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야. 마치 자기가 생활비를 안 쓰고 빚도 안 갚고 막 명품백을 모으는 사람인 것처럼 해놓은 거야. 근데 결혼 후에 명품백 산 게 186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고 심지어 남편이 100 보태고 자기가 86만 원 보태서 산 거고 해외여행을 막 밥 먹듯이 간다고 써놨지만 사실 결혼 후에 6년 동안 4번밖에 안 갔고 다 거짓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남편은 그걸 보고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오히려 억울해하고 있어요. 아내를 그리고 고발할 예정이래요. 고소 아니야 이거? 자기가 직접 당한 건데. 근데 어쨌든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아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기 휴대폰 봤다고.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아? 심지어 그 문자 내용 중에는 최근 2년 동안 잠자리도 없다라고 써 있었대요. 근데 심지어 그것도 또 구라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근 근 2년간 잠자리를 안 한 게 맞긴 해요. 근데 그 잠자리를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안 하게 된 이유가 시험관 아이 시작해서예요. 시험관 아이는 남편이 하자고 했잖아요. 남편이 시험관 아이 하자고 해서 아내는 하기 싫었는데 시험관 아이를 진행한 거고, 그래서 그 뭐 배란 유도랑 막 그런 거 주사 맞고 뭐 난자 채취하고 막 그런 행위들을 하니까 잠자리를 안 하게 된 건데, 그 얘기를 쏙 빼놓고 와이프가 2년간 잠자리 안 해줌 이러면서 아빠한테 또 이른 거야. 이거는 사실 같이 못 살아요 이거. 근데 여기 친구라는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누나 근데 그거 이혼 사유 되는 거 알죠?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실 이거 결혼 멈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남자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한 얘기를 듣고 2년간 잠자리를 안 했는데 뭐 물론 몇 개월간은 리스였던 게 맞습니다. 근데 한 1년 동안은 시험관 아이 준비하느라 잠자리를 안 한 거잖아.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다 이러잖아. 근데 이 옆에 지인분, 예비 신랑분, 누나 근데 그거 이혼 사유 되는 건 알죠? 이거 나 좀 쎄해. 출연자가 아니시니까 뭐 깊이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리고 여기 지인인 부부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예비 신부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두 분이 이혼을 그냥 진행하셨으면은 대기 오빠의 아버님 화병이 안 나셨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출연자 남편분이 아빠한테 시시콜콜 다 갖다 이르고 실제보다 훨씬 더 며느리를 나쁜 년으로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시아버지가 화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신 상태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 대신 효도 잘해줄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총각 때부터 노래를 불렀다는 사람이 결국 자기가 아버지를 아프게 만들고 있고 자기가 아버지를 나쁜 아빠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비 신랑 지인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이 그렇게 아프신 거 제일 마음이 힘든 건 댁이 아닌가 내 친구 아닌가. 그래서 서장훈 형님도 웃으면서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네 라며 웃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도 핀트가 되게 이상해요. 시험관 아이 하느라 리스 부부가 된 건데 아내가 안 해줌이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근데 안 해주는 건 이혼 사유 맞긴 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효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한테 이혼을 부탁하고 이혼 변호사 만날 걸 부탁하고 며느리가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를 일러대서 화병이 나 있는 걸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네 효도한 다음에 네가 너희 아버지 아프게 만들고 있다. 네가 불효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근데 아버지 아프셔가지고 제일 힘든 거는 백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솔직히 좀 일반적인 핀트와 맥락과 사고를 가진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자 남편분은 그 친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정말 좋은 친구다. 나보다 내 마음을 더 잘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친구가 정확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여기 또 예비 신랑 지인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 근데 봐봐.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자, 내 친구 대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와이프가 너 이제 아빠 보지 마. 아빠랑 관계 끊어. 라고 말을 하면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지인인 친구와 출연자 남편분 2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스튜디오에서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이러죠. 왜? 아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내가 얘기하는 게 뭐였죠? 우리가 이혼하는데 왜 자꾸 아버님이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아버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 네가 얘기하라 이거잖아. 그리고 너가 효자라면서 네가 아버님 아프게 만들고 있잖아 이거잖아. 근데 갑자기 섀도우 복싱 상상 임신을 막 해요. 아니 근데 누나가 내 친구 대기한테 아빠랑 관계를 끊어라 아빠 만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대기가 너무 힘들지. 이러니까 예비 신부분이 얘기합니다. 언니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죠? 아빠랑 보지 말라고 한 적 없는데? 없죠? 없는 게 팩트죠? 그러니까 친구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친구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친구 대기만 나쁘게 방송에 나가는 게 싫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소위 이제 멍청한 아군 짓인데 남편분의 친구분 때문에 이제 남편분은 욕을 훨씬 많이 먹게 됐죠. 끼리끼리구나. 와, 비슷한 놈들끼리 친구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욕을 더 많이 먹게 됐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제가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제 편 들어주지 말고 대신 싸워주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싸워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지인분이 나는 어떻게든 이 부부를 지켜주고 싶은 심정이래요. 전혀 지켜주고 있지 않죠. 오히려 더 갈라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부의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들춰내는 비디오 시청 시간이 끝났고요. 이제 심리 상담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서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정신의학과 선생님, 요분은 이제 굉장히 큰 틀에서 이해를 이미 마치신 상태인 것 같아요. 질문이 진짜, 물론 제가 이분을 평가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질문이 정말 예사롭지가 않거든요. 아내분한테 물어봅니다. 이혼을 하신 후에 아내분이 그리는 미래는 좀 어때요? 그런 거, 솔직히 남편한테 내가 있으니까 네가 그 정도로 살았지. 이혼하고 나면은 너 더 힘들걸?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못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대. 남편이 너무 못나지는 걸 보면 내가 못난 사람 만난 게 되니까 너무 못나지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지금 이혼 후에 미래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니까 남편 얘기를 먼저 하죠. 좋은 얘기를. 자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은 어떠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더 있을 것 같고 저는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근데 표정은 안 괜찮아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많이 우십니다. 많이 우시고 아내분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괜찮은 척 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요, 맞아요. 아내분은 상처를 안 받은 척하고 사세요. 남들한테 티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정신과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정말 핵심만 딱 찝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내분의 마음의 상처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혼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과연 정신의학과 선생님 입장에서 중요할까요?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상담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부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앞으로 나아갈 점들을 얘기할 때는 그 심리 상담가 선생님, 그 여성분,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서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지도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여기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때는 이혼이고 나발이고 이분들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혼을 하는 건 하는 건데 이혼 후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안 힘든 척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상태로 이혼을 하시고 힘듦이 크게 몰려오면 너무 크게 다치실 수 있습니다. 힘드실 때는 그냥 힘들다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다가가 주시죠. 그래서 원래 사람이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힘듦을 전가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힘든 척하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다. 근데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부부라는 게 힘들 때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부부인데 왜 계속 안 힘든 척 하시고 괜찮은 척 하시면서 결혼 생활을 하셨냐? 라고 하니 아내분이 되게 울면서 남편이 의지가 안 되니까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면은 자기는 더 힘들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로는 자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대요.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위로를 받고 이해를 받고 하기보다는 자기는 더 힘들다고 더 징징대 버리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이후로는 그런 쪽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그냥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시덥잖은 장난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이런 관계로 그냥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남편 느낌보다는 아마 남자친구 느낌이 강했겠죠.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큰 상처는 없으실 것 같고,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그리는 미래가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더 빨리 이혼할 걸 하는 후회밖에 없고 이혼을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내분에 대한 솔루션은 그냥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도 하고 약한 부분도 스스로 좀 인정을 하고 너무 강한 척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이 정신의학과 선생님은 아마도 아내분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 예측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남편분이 싹싹 빌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자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 보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 상담 시간이 왔는데 남편분은 첫 마디가 이혼숙녀 나오지 말 걸 후회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몰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뭔 차이인지 느껴지시죠? 아내분은 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할 때 최초에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이혼하고 나서 남편이 너무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너무 망가진 모습을 보면 내가 별로인 사람하고 살았던 거가 되니까 안 망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하고 그 후에 자기 얘기를 했잖아. 근데 남편분은 첫 마디가 괜히 나왔다. 저만 너무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요 예요. 그냥 여기서 사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이 결혼 생활을 과연 누가 더 힘을 내서 유지를 해왔는지 여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집비 모릅니다. 자기는 자기가 별로 잘못한 줄 몰랐는데 VCR을 보면서 서장훈 형님이나 박하선 배우나 진태현 배우도 자기를 이렇게 나무라니까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내 얘기를 너무 안 하니까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럼 결혼 생활 중에 아내분은 행복했을까요? 뭐라고 답하는 줄 아십니까? 불행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놀라셔요. 지금 의문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수준의 성숙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감히 판단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솔직히 얘기해서 결혼할 깜냥이 안 돼요. 이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요. 너무 속이 좁고요. 결혼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근데 자기는 진짜로 모르겠어서 물어본 거라고 해요. 아내가 불행했을지. 왜냐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같이 놀고 여행 가고 이러면 자기가 막 말하고 이러면 되게 잘 받아주고 이러니까 뭐 불행한가? 근데 이혼 숙녀를 신청한 거 보면 뭐 불행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요 정도 포지션?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아내분 강해 보이죠? 상처도 안 받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방금 전에 아내분을 먼저 상담했는데요. 여태까지 상담했던 사람 중에 가장 빨리 눈물을 보이셨다고. 상담 내내 펑펑 울다 가셨다고. 남편분 지금 위자료 회수하려고 나오셨죠. 아내분은 살기 위해서 나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아내분이 창녕으로 시집으로 오셨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지인이었던 커플도 남편 지인들이에요. 아내는 누구만 기다리면서 살았을까요? 저만 보고 살았어요. 아내는 억지로 견딘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남편이 빚 1억을 져서 코인을 해서 망하고 이런 것도 그냥 견디면서 살고 있는데, 심지어 남편도 아닌 시아버지가 이혼을 하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겠냐. 잘못하지도 않은 걸 트집 잡으면서 시아버지가 자꾸 이혼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면 얼마나 힘드셨겠냐. 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요. 저는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행복도 했겠지만 불행도 했구나 라고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대. 그러니까 이렇게 뉘우치고 깨닫는 순간조차도 방어 기제가 나오는 게 보이시죠? 저는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내도 정말 힘들었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뉘우치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내도 행복한 때도 있었겠지만 불행한 때도 있었겠군요 라고 여기다가도 이제 방어를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람도 중학생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가장 하셔야 될 말을 하십니다. 본인이 가스라이팅 하는지 모르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워딩을 하시진 않으세요? 가스라이팅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숨는 행위로 가스라이팅을 하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그걸 짚어주세요. 아,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아버지 뒤에 숨어서 자기가 아내한테 하고 싶은 말을 아버지 입을 빌려서 하고 있다는 건 인정하거든요. 근데 의사쌤이 하나 더 얘기해요. 친구분들하고 술자리 하실 때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친구분이 하기 시작하니까 되게 좋아하시고 맞장구 치시고 의기양양해지시고 친구가 얘기할 때는 되게 경청하시고 막 그래요.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고 친구분이 대신해서 얘기해 주도록 본인이 상황을 만드세요. 실제로 그랬죠. 그리고 대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이 당신의 편을 들어주도록 본인이 그러니까 소위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워딩하진 않지만 조종하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편이 이때 좀 실제로 많이 놀라신 것 같긴 해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파파보이인 거는 좀 인정을 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아빠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랬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자기도 소름이 돋았대. 그리고 의사선생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짚어주시는 게 남 탓이 너무 심하시다고. 코인 투자한 것도 다 남 탓하고 아내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시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박으셔요. 이혼하고 나서 장밋빛은 아닐 거예요 라고 박으시는데 의사선생님이시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결혼 생활을 희생하며 유지한 건 6년간 희생한 건 아내분이시고요. 남편분은 비겁하게 회피하고 도망만 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고 나서 본인이 해방되는 것 같죠? 아니요. 당신이 책임지지 않았던 일들을 당신이 책임지게 될 거니까 당신은 굉장히 불행해질 겁니다. 아내분이 해방되시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존나 예쁘게 포장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분한테 무너지실 거라고 아예 박아버립니다. 남편이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평범하고 아내가 비정상인 줄 알았다고. 근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느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최근에 이 정신의학적인 거 혹은 뭐 지능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행복 추구거든요, 이게. 저도 이제 저를 위해서 저한테도 하고 있고 저는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제 실제 생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지 나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지 당연히 매번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비슷하게 잘못했던 과거들을 떠올리고 좀 이렇게 모았다가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되면은 최근에 내가 뭘 봤는데 이러이러한 게 되게 별로로 보였더라. 근데 성구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이러이러 했었잖아. 그것도 비슷한 결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고해성사 아닌 고해성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고쳐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직까지도 그걸 제가 지금 되게 여러 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이틀 전에도 비슷하게 하나 했거든요. 저의 소시오패스 같은 점을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문추한테 어제 급하게 흑육대에 출전해야 하는 팀이 있었는데 이제 빵꾸가 난 거예요. 한 팀이. 그래서 급하게 좀 구해야 되니까 오송에 있는 헬스장들에 전화를 돌려서 나올 수 있는 팀 좀 섭외 좀 하라고 문추한테 부탁을 했어요. 문추가 한 군데다가 전화를 하더니 거기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몇 군데 더 전화를 하지 그러냐라고. 그러니까 문추가 근데 먼저 전화한 데에서 한다고 하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이었으면 문추를 혼냈을 거예요. 아니 문추야, 그래도 섭외가 안 되는 게 큰일인데 여러 군데 전화해가지고 일단 섭외를 해야지. 그리고 차면은 그 다음 사람한테는 죄송한데 이번엔 다쳤다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그날은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내가 소패 기질이 있구나. 그리고 문추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하고 그냥 왔어요, 집에. 그리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역시 나한테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었다. 나는 내가 진행하는 흑육대가 차질이 없기를 바라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흑육대에 출전할 수 있어서 설레었던 마음을 죄송한데 이번에는 못 나오세요 라고 거절할 때 그 사람이 받을 상처보다 내가 흑육대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반성을 좀 한다. 근데 이 소시오패스 같은 점을 다 포기하진 못할 거다. 왜냐하면 그럼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걸 들으면서 사실 좀 놀란 부분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사실 이거를 좀 싸가지 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한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싸가지 없게 들릴 수도 있고 거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나 흑룡대전 이후로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제가 점점 더 괜찮은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스스로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혼 숙녀 캠프 같은 걸 할 때 누군가는 형 옛날만큼 재밌지 않아, 재미없어졌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옛날이라면 그냥 애드립만 치고 개드립 치면서 막 재미있게 설명하고 얘 왜 이러냐 이러고 그냥 넘어갈 걸 최근에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런 면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이게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조금이라도 더 잿단에 더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좀 거만하게도 제 방송을 보고 저처럼 여러분도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마음도 제가 너무 거만하다고 느껴서 앞으로는 좀 그만둘 예정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가볍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뒤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앞으로는 제가 감히 제 방송을 보고 여러분이 더 성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싸가지 없는 생각은 완전히 버리진 않겠지만 최대한 줄일 생각이고 그냥 광대처럼 개드립 하나라도 더 치고 웃긴 거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좀 봐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광대스러워지겠습니다.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방송으로 다시 좀 힘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싸가지가 없고. 그리고 이제 상담 후에 남편분이 이제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셨고 아내분은 오히려 굉장히 좀 속 시원해지셨어요. 그래서 아내분은 상담 후에 표정이 되게 좋아지셨고요. 남편분은 상담 후에 표정이 굉장히 복잡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부부 두 분을 모셔놓고 얘기합니다. 그냥 결혼 후 얘기만 계속 하세요. 이혼 후에 각자의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사실지 이 얘기만 하는 걸로 봐서 이 의사쌤은 그냥 이혼을 약간 권장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제가 오늘은 광대처럼 안 한 이유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의사쌤께서 두 분의 적성검사 같은 걸 했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보였다. 연기, 액팅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연기의 방향은 너무 달라. 아내분은 괜찮은 척 연기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셨고 그래서 센 척, 강한 척, 상처받지 않는 척을 계속해서 해오셨고 남편분은 이제 메타인지가 좀 되기 시작해가지고 웃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올지 뻔히 알거든요. 남편분은 약한 척, 힘든 척, 피해자인 척.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내분이 너무 노력을 하신 결혼 생활이고 근데 의사쌤께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하나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문장 검사를 하셨는데 아내분이 쓴 문장 검사입니다. 문장 완성 검사. 내가 바라는 여인상, 여성상이죠.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있어주는 것. 아내분이 쓰신 겁니다. 이걸 듣고 이제 아내분이 울기 시작하시고 근데 남편분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대화를 잘 들어주는 사람. 그리고 아내분이 내가 원하는 남성상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사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아내분은 거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아내분은 지금 남편분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편이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고 남편분한테 원하는 거는 옆에 친구처럼 있어주는 사람이다. 이걸 듣고 이제 남편분도 많이 울기 시작하시는데 남편분이 울자마자 아내분이 처음 하는 행동이 우는 걸 보자마자 진짜 거의 반사적으로 자기가 우느라 썼던 휴지를 크리넥스 통을 남편분한테 밀어줘요. 솔직히 여기서 아내분의 인성이 정신과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요 짧은 시간 동안에도 인성이 다 나옵니다. 힘든 얘기할 때 항상 남편의 힘든 점을 먼저 얘기하고 둘 다 울고 있지만 휴지를 남편한테 밀어주고요. 그다음에 이혼한 후에도 남편이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가장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진짜 엄청 천재적인 나쁜 사람이라 이걸 다 연기하는 게 아니라면. 근데 남편은 너무 속이 좁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내분이 남편이 여태까지 우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울어서 깜짝 놀랬대. 근데 저는 이거는 이해해요. 왜냐면 남편분은 결혼 생활 6년 동안 자기가 피해자였어. 자기가 피해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아내한테 조금 피해를 주더라도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진짜로 안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피해자니까.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할 때 BLM 운동을 가끔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제3자가 볼 때는 BLM 운동을 보고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좀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흑인들이 우리 황인들은 그렇게 차별하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흑인분들이 겪었던 피해들이 너무 크고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그래서 자기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5대5가 될 수가 없죠. 이거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내가 훨씬 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누군가 제3자가 내가 객관적으로 봤는데 너네 둘이 5대5로 잘못했어, 서로 사과해 라고 한다고 해서 사과가 나오지 않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훨씬 큰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오래 지내왔으니까. 그래서 남편분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되게 합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많이 우신 이유가, 아내분이 방금 이혼을 하면서 쓴 내가 원하는 남성상은 친구처럼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고 써놨잖아요. 근데 남편분이 사실 여기 오기 전에 혼인 서약서를 한번 읽고 왔대요. 근데 그 혼인 서약서에 자기가 그렇게 써놨대. 결혼식장에서 자기가 읽었던 혼인 서약서가 아내한테 평생 친구 같은 남편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원한 건 그거고 본인도 그걸 해주겠다고 혼인 서약서에 썼고, 근데 지난 6년간 전혀 지키지 않았죠. 우리 아빠한테 효도해라, 나 코인 해야 되는데 돈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내한테 요구하기만 했지 본인이 그렇게 못해준 거를 인정하니까 눈물이 났겠죠. 혼인서약서에 평생 친구처럼 옆에 있어줄게, 힘들어도 끝까지 같이 가자라고 자기가 써놨는데, 자기가 좀 힘드니까 와이프랑 이혼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가서 쫄래쫄래 이르고 아빠한테 이혼 전문 변호사 구해달라 그러고, 와이프한테 줬던 위자료가 아까워서 위자료 다시 받아내려고 소송 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기가 처음으로 부끄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아내분이 얼마나 이미 마음이 넘어가 버리셨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남편분은 이제 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인식과 인지거든요. 내가 잘못되고 문제인 점을 인식하고 있냐, 인지하고 있냐,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 근데 남편이 진짜 처음으로 그게 되신 것 같아요. 이래서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청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편분은 이제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아내분은 이혼 의사가 확실하십니다. 이제 상담이 끝나고 둘이 식사를 하는데 남편분이 이제 밥을 안 먹고 내가 네 탓 많이 하디? 라고 물어보고, 너는 맨날 내 탓하지, 코인 한 것도 내 탓하잖아 라고 하니까 남편분이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나를 방해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가 내 조력자였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분이 이제 상담 끝나고 나서 계속 치대요. 옆에 와서 막 같이 누우려고 그러고 자꾸 막 말 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아마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아까쯤에 운동을 하면서 보다가 뭐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또 질질 짰어요. 지금 두 번째 보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고, 왜냐면 이제 제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여기 아내분 보고 제 와이프 생각이 좀 났어요. 제 아내가 좀 드세졌던 기간이 좀 있어요. 좀 뭔가 목소리도 커지고 뭔가 좀, 원래 애교 많고 좀 이런 성격인데 생캐가 됐던 기간이 있어. 그리고 제가 그때 그게 조금 불만이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제 저는 제 아내한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이상하게 변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아내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고요. 내가 뭘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근데 그냥 상황상 그래, 내 아내는 확실히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게 변했잖아. 이럴 때 당연히 너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변했어 라고 상대를 탓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예전에 저라면 그랬겠죠. 근데 제가 그래도 나이를 이제 좀 먹고 조금이나마 성숙해져서 혹시 내가 이렇게 만들었나 라는 의심을 했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한 다음부터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다시 되게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되게 밝아지고 애교가 많아지고 막 어리광을 예전처럼 부리고 센 척 같은 것도 하지 않고. 여기 나오는 아내분이 아마 제 와이프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안타깝게도 이혼을 하실 겁니다. 제 아내도 말을 잘 안 해요. 힘든 거 말 잘 안 하고, 힘든 척 안 하고, 안 힘든 척하고, 힘들면 오히려 센 척해요. 힘들수록 강한 척하고 센 척하고 막 틱틱 쏴요. 근데 그때가 가장 약할 때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임계점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되돌리기 많이 어려워요. 왜냐면 너무 많이 참았고 끝까지 다 참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행히 이제 저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제가 좀 눈치를 채서 다시 관계가 잘 회복이 됐고 지금도 그 생각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상대가 되게 나쁜 사람이라면 뭐 엊그저께 이거랑 비교하기는 좀 많이 어렵지만 이은혜 사건처럼 내가 잘해줄수록 점점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돌아오는 약간 이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100을 주면 110이 오고 200을 주면 250이 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후자의 사람을 만났다면 상대가 좀 이상해지면 나를 되돌아봐야 하고 전자의 사람을 만났다면 최대한 빨리 도망을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자 흔치 않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만났던 친구들을 좀 떠올려 봤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근데 딱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잘 안 변하는데 이 생각이 한 3명에 1명은 나쁜 사람인 것 같고요. 3명에 1명은 보통인 것 같고 3명에 1명은 착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비율이 있는 것 같아요. 1대 1대 1로. 그래서 사람을 좀 잘 만나는 게 정말 복인 것 같아요. 인복이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인복이 좀 좋은 것 같고 이제 제 인생 최대의 인복을 하나를 제가 잃었잖아요. 놓쳤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를 또 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실수를 해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내하고 잘 지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면 때문에 사실 죄책감을 좀 줄이기가 많이 어려운 건데 어디 철학자 같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네가 아무리 괴로운 일에도 장점이 있고 네가 아무리 행복한 일에도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게 확인될 때마다 참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동생을 잃은 게 너무너무 슬픈데 근데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때마다 죄책감이 계속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 힘들겠죠.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남편분이 이번에 깨달았죠. 근데 아마 이혼을 하시고 나면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게 연애에서도 되게 비슷하던데 조금 더 라이트하게 생각해보면 저도 이제 만났던 친구들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고 별로 안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은 사람이랑 만났다가 헤어질 때 여기랑 똑같은 경우죠. 내가 못했고 그 친구가 더 잘했어. 그렇게 유지되던 관계인데 내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요즘 좀 별로다라고 불만을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친구가 참다가 이별을 하게 되고 누가 힘들겠어요. 당연히 내가 훨씬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한번 사람을 잃어봐야 제대로 된 만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안 하고 그렇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괜찮았던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나마 이제 연애를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지. 그전에는 정말 저도 못됐게 연애를 했어요. 너무 당연하게 너무 이기적으로 하고 너무 제 주도적으로 연애를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저도 역으로 당했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더 괜찮은 사람이었고 상대가 더 별로였던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헤어지고 나면 후회가 1도 안 돼요, 진짜. 왜냐면 나는 되게 열심히 노력했고 뭐 최선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할 만큼 했다. 근데도 얘가 이 정도구나. 쥐지치고 나오는 거죠, 사실. 이럴 때는 아쉬움이 없어요. 그래서 전혀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좀 힘든 연애 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퍼줘봐요. 물론 돈 말고 돈을 퍼줄 이유는 없고 마음으로 좀 더 줘보고 이렇게 해도 안 되네,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안 되네, 이러면 헤어지시고 나서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뭐 제 경우에는 100% 그랬습니다. 반면에 내가 잘못하면 헤어지고 나서 데미지가 존나게 큽니다. 그래서 마치 TV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더 사랑한 쪽이 손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사랑한 쪽이 훨씬 이득입니다.